그 해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밭은 바삭하게 말라갔죠. 바람만 스치면 흙먼지가 뿌옇게 솟아 얼굴을 덮었습니다. 입술은 늘 하얗게 터 있었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먼저 마르는 계절. 딱 그런 때였어요. 쌀 한 줌이 금덩이보다 귀해지자 솥단지는 텅 비어 있기 일쑤였고 어디선가 밥 냄새가 난다는 말이 들리면 잔칫날이라서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한 끼일지 모른다는 말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말수도 줄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배고픔이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그 집도 다르지 않았죠. 아침이 밝으면 어머니는 불 위에 물부터 올렸습니다. 솥 안에서 물 끓는 소리만 나도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모여들었고 보리 몇 알에 말린 나물 한 줌을 풀어 멀건 죽을 끓여 끼니 흉내를 냈어요. 그날도 그랬고요. 다음 날도 그랬죠. 아이들 눈빛이 날이 서는 게 보였습니다. 배고픔은 참을성부터 먼저 갉아먹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산으로 올랐습니다. 땔감이라도 해오고 약초라도 캐와야 입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망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고 그게 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부모 노릇이었죠. 아버지가 나설 때마다 아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큰아이는 지게끈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고 작은 아이는 무릎에 매달려 배고프다고 속삭였죠. 그럴 때 아버지는 아이들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말 대신요. 괜찮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괜찮은 얼굴은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산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땅이 남은 물기까지 빨아들인 뒤 그 열기를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느낌 딱 그런 날이었죠. 산길은 거칠었고 풀은 축 처져 있었고 그날의 산은 살아있는 산이라기보다 말라붙은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먹장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던 소리가 쏟아졌죠. 비였습니다. 오랜만에 비였어요. 그런데 반가운 비는 아니었습니다. 땅이 다 받아내기도 전에 거칠게 퍼부었고 흙먼지는 진흙이 되어 길을 삼켰습니다. 길은 순식간에 물길이 됐고 집시는 젖어 무거워졌죠. 발목엔 진흙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깐만 피하려고요. 그런데요. 바위 옆 낙엽 더미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며 이상한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잡목을 꺾어 엮어둔 흔적. 돌을 부자연스럽게 쌓아 막아둔 흔적. 처음엔 산짐승 굴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코끝에 닿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젖은 흙냄새 사이로 곡식 냄새가 섞여 들어왔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냄새에 민감해집니다. 아버지도 그랬겠죠. 아버지는 섣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젖은 가지로 덤불을 살짝 걷어보는 정도로만 확인했어요. 안쪽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사이로 자루 같은 것들이 층층이 쌓인 윤곽이 보였습니다. 한두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높게 쌓인 곳도 있었죠. 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숨이 막혔다기보다 마음이 먼저 멈추는 느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집 한 끼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숨이 걸린 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요. 아버지는 자루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부터 뻗을 뻔했을 겁니다. 사람이 굶으면 이성이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한 자루만. 아니, 한 줌만. 그 정도면 오늘 밤 아이들 입에 뭐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손을 아버지가 스스로 멈췄겠죠. 여기서 한 줌을 가져가면 내일은 한 대박이 되고
그 다음엔 돌려놓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걸 아버지도 알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곡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을 숨겨둔 사람은 곡식만 숨기지 않아요. 사람도 같이 숨깁니다. 칼도 같이 숨기고요. 아버지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아주 조용히 내쉬었을 겁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굴안에서 너무 크게 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빨리 결론을 냈겠죠. 이건 내 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관하로 가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정답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고요. 아버지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고 오래 머물고 싶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폭우였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길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먼저 돌아갔을 겁니다. 아버지는 눈으로 모양을 담아두고 바위의 생김새와 물길의 구비를 머릿속에 새긴 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빗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죠. 비가 오면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땅은 질척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만 짧게 말했죠. 산에서 이상한 걸 봤다. 관아에 다녀오겠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고을에선 곡식 이야기만 나오면 꼭 누군가 다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가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느냐고. 그 말이 순진함이면서도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죠. 그래서 더 불길했을지도 모르고요. 관아는 늘 바빴습니다. 민원을 들고 온 사람들, 자비를 하는 사람들, 오가는 하인들. 사람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웃는 얼굴은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줄도 배고프게 서요. 발끝까지 저리게요. 그 줄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표정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더 오래 기다려야 했죠. 그때 아전 하나가 지나갔을 겁니다.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고 나무신이 바닥을 긁는 소리. 아전은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눈만으로요. 무슨 일로 왔나? 누굴 뵈러 왔나? 증거는 있나? 질문은 짧았는데 기분은 길게 남았겠죠. 아버지는 목이 말랐을 겁니다. 사실 배고픔이 쌓이면 목부터 마르거든요. 아버지는 입술을 한번 적셨을지도 몰라요. 침으로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그걸 아는 사람이 된다. 그게 무섭습니다. 관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관아가 가진 힘이 무서워서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오늘도 멀건 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요. 아버지는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령 사또는 단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투도 온화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대개 그런 얼굴을 유지합니다. 유지해야 하니까요. 권력은 얼굴을 망가지게 두지 않아요. 아버지는 산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흉년인데 산속에 곡식이 숨겨져 있었다고.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행정처럼 보였죠. 문제는 그 행정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아버지에게 쌀을 조금 내줬습니다. 굶는 집이 많으니 일단 아이들 먹이라면서요. 아버지가 그 쌀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사또도 모르는 일이었겠구나. 이제 관아가 움직이겠구나. 사람은 배고프면 믿고 싶은 쪽을 먼저 믿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또가 손끝으로 쌀자루 매듭을 한번 만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길게 느껴졌겠죠. 길 안내를 해주겠나. 사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밀로 진행해야 하니 소문을 내지 말라. 그런 말도 덧붙였고요. 아버지는 잠깐 망설였을 겁니다. 정말로 비밀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 입을 막으려는 걸까? 그런 의심이 그림자처럼 스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죠.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 끝엔 아이들 밥그릇이 조금은 찰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쌀자루를 보고도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말릴수록 더 나설 얼굴, 그런 얼굴이 있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결국 쌀을 씻었습니다. 쌀이 물에 닿자 물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원래 흰빛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그날은 눈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아이들은 밥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냄새. 아이들은 웃었죠. 어머니는 웃지 못했습니다. 따뜻함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턱에 서서 아버지 등을 바라봤죠. 가지 마오. 그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말이 마지막이 될까 봐서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멈출까 봐 스스로도 알았을 겁니다. 문 밖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 등불 하나. 말은 짧고 걸음은 빨랐죠. 이쪽이요. 아버지가 먼저 길을 잡았습니다. 산길은 낮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돌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바람 소리는 괜히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죠.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도 멀리서 누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뒤따르는 발소리가 맞춰지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는 스스로를 달랬을 겁니다. 비밀이라서 그렇다. 소문이 나면 곡식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산허리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손 때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순간 낯선 냄새가 났거든요. 젖은 흙내도 아니고 젖은 나무내도 아닌 쇠 냄새요. 아버지는 걸음을 조금 빠르게 옮겼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큰아이가 지게끈을 붙잡던 손, 작은아이가 무릎에 매달리던 체온.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뒤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처음엔 잡아주는 손 같았죠. 발이 미끄러지니 넘어지지 말라고 붙드는 손. 그런데 그 손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손처럼요.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한 번만 벗어나면 된다고. 그 순간 발이 허공을 밟았고 돌이 굴러갔고 집신 끈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툭! 아버지는 제 발에서 무언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꽉 채웠을 테니까요.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 끝나기 전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사는 소리를 빨아먹었습니다. 바람만 남았죠. 그리고 아주 짧게 발버둥치는 숨소리. 그것도 금세 사라졌을 겁니다. 산은 원래 큰 소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삼켜버리니까요. 남은 건 떨어진 집신 한 짝뿐이었습니다. 풀숲 어딘가에 던져진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잠시 주위를 살폈을 겁니다. 찾을까? 버릴까?
밤은 깊고 산은 넓고 소문은 빠릅니다. 완벽한 거짓말보다 어설픈 거짓말이 더 빨리 굳어질 때도 있죠. 결국 그들은 남은 한 짝만 챙겼을 겁니다. 그 한 짝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겠죠. 사람들은 결론을 빨리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론이 가장 잘 굳는 곳, 우물 같은 곳. 한밤중 누군가 조용히 다가가 집신 한 짝을 물 위에 띄웠을 겁니다. 소문이 알아서 걸어가게 하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열리길 바랐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소란해졌습니다. 공동 우물에 집신이 떠올랐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갔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라 소문도 늘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물동이를 들고 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물 위에 젖은 집신 한 짝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집신은 처음엔 뜹니다. 집이 물을 다 먹기 전까지는요. 그러니 우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로 이어지기 쉬웠고 사람들은 결론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빠를수록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이 결론을 만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 결론을 지키는 속도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말을 꺼내려 하면 그 말을 불어 꺾어버리거든요. 말이 퍼지면 일상이 깨지니까. 우물가엔 이미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어제 비 오더니 미끄러웠잖아. 밤엔 더 위험했지. 우물은 원래 그래. 사람 잡아.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봉인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라는 봉인요. 어머니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산으로 간다고 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고요. 어머니는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사람들 틈 사이로 집신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집신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집신이 손에 닿는 순간 손끝이 익숙한 곳을 찾았습니다. 뒤축 안쪽에 덧댄 천, 자기 손이 남긴 꿰맨 흔적, 남편의 집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뒤틀렸습니다. 산으로 간 사람이 왜 우물로 갔을까? 그 의문이 비명처럼 치밀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물가에서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고로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의심은 그 정리를 방해하는 소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방해하는 소리는 되게 오래 못 갑니다. 소리가 커지면 어머니와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배고픔은 아이들 말투에 먼저 스밉니다. 어머니는 숨을 한번 고르고 표정을 억지로 다듬었습니다. 밥부터 먹자고 말은 했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개가 낑낑거렸습니다. 그 집 개는 아버지를 따르던 놈이었습니다. 문틈에 코를 대고 어딘가를 향해 냄새를 맡더니 어머니가 잠깐 눈을 뗀 사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산 쪽으로요. 어머니는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도 마음 한쪽에서 빌었을지 모릅니다. 제발 찾아와 달라고.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는 시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죠.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여. 집안과 바깥이 동시에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시간을 셌습니다. 한나절만 더.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그 문장이 기도처럼 되풀이됐죠.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돌아왔습니다. 개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젖었고 더러웠고 무엇보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겠죠. 피는 말이 없는데 가장 크게 말합니다. 우물에 떠있던 한 짝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그 피가 보여줬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물은 끝이 아니라 가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개는 산에서 냄새를 따라갔을 겁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가 왔고 산은 넓고 흔적은 쉽게 지워지니까요. 그래도 개는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집신을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재빨리 숨겼습니다. 장독대 뒤 그늘진 틈으로. 아이들이 그걸 보는 순간 아이들의 삶이 너무 빨리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밥맛이 아니라 밥이 필요했죠. 어머니는 결국 솥을 걸었습니다. 사또가 준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쌀알은 깨끗한데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는 기분, 그런 날이 있어요.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왔고 어머니는 아이들 그릇에 먼저 밥을 퍼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배고픔은 아이들을 급하게 만들고 그 급함이 어머니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어머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었는데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딱 막혔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면 드리려고 남겨둘래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들키면 안 되는 표정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밥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장독대 뒤에는 피 묻은 집신이 숨겨져 있고 밥상 위에는 따뜻한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숨쉬는 날. 어머니는 그걸 혼자 견뎌야 했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해서, 살려야 해서요.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우물사고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해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사건은 사람 잠을 깨우니까요.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우물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세상이 너무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관아에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산으로 갔다는 말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는 건 때로 칼보다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닫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 집에 남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사또에게서 받아온 쌀, 그리고 장독대 뒤에 숨긴 피 묻은 집신. 어머니는 쌀을 아꼈습니다. 아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먹였습니다.
자기는 덜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한 숟갈이 남편 몫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남편이 문을 열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봐서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무너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덜 꺼냈습니다. 잊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을 아이들도 알아차리니까요. 어머니는 장독대 뒤 집신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집신은 증거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확인해버리면 정말로 끝이 나니까요. 끝이 나면 어머니는 그 끝을 감당할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날 그 집 밥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몫이 함께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장독대에는 피 묻은 집신 한 짝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들만은 모르도록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